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온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도 연합TV에선 다양한 뉴스들을 발빠르게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한 주간의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김정원입니다. 동남아 지역에서 취업 사기를 이용한 납치, 감금 범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 2명이 현지 경찰과의 국제 공조로 구조됐는데요.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30대 남성 A씨는 인터넷 일자리 공고를 보고 지난 3월 말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현지 호텔에 약 한 달간 감금된 채 미화 2만 달러를 요구받고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A씨가 우리 대사관에 구조 요청 문자를 보낸 지 9시간 만에 경찰이 현지 수사당국과 공조해 구출했고 중국인 용의자 3명도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나흘 뒤에는 온라인에서 알게 된 중국인 남성을 만나러 캄보디아를 찾았다가 감금된 20대 여성 B씨도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동남아 지역에서 일자리 알선을 빙자한 납치, 감금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용의자들에 대한 조사와 함께 채용 공고를 유포한 브로커 등 관련자들에 대한 후속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이 보도는 피해자 인터뷰와 현장 영상을 통해 감금 범죄의 실태를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신고 접수 9시간 만에 구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전하며 국제공조의 성과를 부각한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편 이 같은 범죄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에 대한 분석이 보완됐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취업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나 해외 구인 공고 검증 시스템 현황을 함께 짚었다면 단순한 사건 전달을 넘어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로 이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는 엄마가 집에서 돌봐야 한다는 생각에 반대하는 의견이 처음으로 찬성을 앞질렀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변화인데요. 연합뉴스TV 보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녀는 엄마가 집에서 돌봐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34.12%로 찬성을 0.29%포인트 앞섰습니다.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찬성이 64.7%, 반대가 17.7%였던 것과 비교하면 18년 사이 찬성은 절반 가까이 줄고 반대는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성평등 인식 확산과 맞벌이 증가로 전통적인 성별 분업 양상이 해체되고 있는 과정으로 분석합니다. 실제로 만 1세 보육기관 등록률은 89.8%, 만 3에서 5세의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률은 94.1%에 달해 보육의 사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 증가와 제도적 지원 강화로 이 같은 인식 변화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보도는 18년간의 조사 결과를 수치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전문가 분석과 보육 통계를 더해 인식 변화의 배경을 입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나아가 세대별 성별 응답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함께 짚었다면 인식 변화의 온도차를 더 세밀하게 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와 카드사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모두 사기라는 점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을 가장한 스미싱 문자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이나 카드사를 사칭해 인터넷 주소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링크를 누르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성 앱이 설치돼 금융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와 카드사는 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상한 문자를 받았다면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에서 스미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링크를 눌렀다면 모바일 백신 앱으로 악성 앱을 검사, 삭제하고 필요시 휴대전화 초기화를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국번 없이 1394로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도는 스미싱 수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피해 예방법과 신고 방법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했습니다. 지원금 지급 시기에 맞춰 시의적절하게 다룬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스미싱 범죄가 지원금 지급 시기마다 반복된다고 언급했음에도 이를 막기 위한 당국의 사전 대응이나 처벌 현황에 대한 설명이 빠진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피해 예방 안내에 더해 스미싱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처벌 강화 방향을 함께 짚었다면 반복되는 문제의 해결책을 촉구하는 보도가 됐을 것입니다. 6.3 지방선거가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후보들이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15초 분량의 숏폼 영상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먹방부터 노래 대결까지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합뉴스TV 보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숏폼 영상 경쟁이 뜨겁습니다. 음식을 먹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친근한 모습으로 유권자에게 다가가는 콘텐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수 정당 후보들도 쇼츠를 적극 활용해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홍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쇼츠는 후보들이 핵심 공약을 쉽게 설명하는 창구가 되기도 하지만 짧은 영상 특성상 맥락을 자른 악의적 편집이나 네거티브 확산의 위험도 있습니다. 실제 부산 북갑에서는 특정 장면만 편집된 영상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보도는 숏폼이 선거운동의 새로운 장으로 자리 잡는 현상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후보들의 친근한 콘텐츠뿐 아니라 악의적 편집과 네거티브 확산 우려까지 함께 짚어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한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숏폼이 선거 홍보의 주요 수단으로 부상하는 만큼 오락적 요소 이면에 유권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올바르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함께 따져봤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후보들의 공약이 15초 안에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지, 숏폼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팩트체크 체계가 마련돼 있는지를 짚었다면 새로운 선거운동 방식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백화점들이 명품 소비 증가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역대급 실적을 달성한 반면 초저가 소비 트렌드도 동시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자산시장 훈풍과 고물가 부담이 엇갈린 소비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백화점 3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에서 40% 이상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주식시장 상승세에 따른 명품 수요 증가와 외국인 소비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명품 업계의 릴레이 가격 인상에도 수요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반면 5,000원 이하 생활용품점 다이소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저렴한 식당 정보를 공유하는 이른바 거지맵이 인기를 끄는 등 초저가 소비도 동시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자산시장 훈풍을 탄 고가 소비와 고물가에 대응한 절약 소비가 함께 나타나는 소비 양극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보도는 백화점 실적과 초저가 소비 트렌드를 대비시켜 소비 양극화 현상을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와 생활 밀착형 사례를 함께 활용해 시청자들이 체감하기 쉽게 구성한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만 소비 양극화의 배경으로 자산시장과 고물가를 언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같은 현상이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를 함께 짚었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소비 격차가 심화될수록 계층 간 박탈감이 커지고 내수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까지 다뤘다면 보도가 단순한 트렌드 소개를 넘어 사회 현상으로서의 의미를 더 깊이 조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에 진행된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가 논란이 되면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사과에 나섰습니다. 소비자 불매 움직임까지 이어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연합뉴스TV 보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가 계엄군의 탱크 투입을 연상시키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이었다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경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5월 단체 측은 이를 5.18을 2번 죽이는 행위라며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고 현지에 급파된 이마트그룹 부사장의 사과 시도도 재단 측의 거부로 불발됐습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머그잔을 깨거나 선불 충전금을 환불하겠다는 불매 움직임이 SNS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어 스타벅스의 브랜드 이미지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 보도는 이벤트에 문제가 된 구체적인 내용과 기업의 대응, 5월 단체의 반응, 소비자 불매 움직임까지 사태의 전개를 순서대로 충실히 전달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가 단순한 마케팅 실수인지 아니면 역사인식 부재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인지에 대한 분석이 보완됐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기업의 콘텐츠 기획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역사적 민감성을 검토하는 체계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를 짚었다면 유사한 논란의 재발을 막기 위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 및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서울대학교 이수환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수환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 방송되는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탈모에 대한 고민과 관리 방법에 대해 다뤘는데요. 탈모에 얽힌 논란들부터 최근의 인식 변화까지 탈모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은 방송이었습니다. 그 내용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방송은 SNS 속 탈모 콘텐츠의 인기를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탈모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온라인 탈모 커뮤니티의 회원은 40만 명이 넘기도 했죠. 남녀노소 불문하고 점점 많은 이들이 탈모에 관심을 가지면서 개인의 고민에서 시작한 탈모가 이제는 하나의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요. 탈모에 대한 불안이 청년층까지 퍼지면서 미용의 목적이 큰 탈모에 국가가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논란도 나옵니다. 탈모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장년 이상의 남성에게만 해당하는 문제로 치부됐는데요. 이젠 인터넷에 쏟아지는 탈모 콘텐츠가 많은 공감을 얻을 정도로 젊은 층에게까지 탈모에 대한 불안이 퍼졌습니다. 젊은 층 사이에선 탈모를 숨기는 게 아니라 당당히 드러내는 탈밍아웃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다네요. 실제로 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 남녀 1000명 중 89.6%가 탈모는 누구나 겪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에선 탈모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이 높아진 이유로 취업난 속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의 외모 관리를 꼽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SNS와 외모 중심 사회 분위기 속 탈모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최근엔 청년 탈모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2024년 기준 탈모 진료 환자 23만 명 중 20, 30대가 전체의 36%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율이 적지 않은 만큼 관련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방송은 실제로 탈모를 겪은 한 청년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불과 2주 만에 걷잡을 수 없이 머리카락이 빠졌다는 33살의 재영 씨. 보여드릴까요? 스트레스 2, 3개월 전에 받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처음에 제가 갔을 때 처음부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앞으로 머리가 이렇게 많이 빠질 건데 놀라지 말아라. 원인을 알 수가 없어 더 큰 스트레스였다고 하죠. 재영 씨의 경우 면역 체계 이상으로 탈모가 발생해 질병으로 진단받았는데요. 미용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병적 원인이 명확한 원형 탈모만 질병으로 분류되고 이외의 경우엔 보험 적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탈모 문제와 관련된 정책적 지원은 없을까요? 서울 성동구와 충남 보령시에선 청년들에게 탈모 치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 중인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수년째 건강보험 수가 인상도 물가 인상률보다 낮은 수준이라 희귀 질환이나 암 진단 환자들도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탈모에 대한 지원 확대가 형평성에 맞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미용과 질병 사이에 놓인 탈모,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회적 공감대 형성입니다. 고민 끝에 모발 이식 수술을 받은 청년도 있는데요. 예방과 관리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심한 탈모가 아니더라도 머리카락이 빠져 고민이거나 불안해하는 청년들이 많아졌습니다. 탈모는 유전적 요인과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데요. 개인마다 원인이 달라 이에 따른 치료 방법도 다릅니다. 기본적인 생활 습관 개선부터 약물 치료, 모발 이식 시술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탈모인지 아닌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하루에 100개 이상의 머리카락이 빠진다면 탈모를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머리를 잡아당겼을 때 머리카락이 바로 뽑히는 것도 탈모의 증상 중 하나라고 하네요. 탈모 치료를 받지는 않지만 두피 상태가 좋지 않아 두피 클리닉을 방문한 여성도 있습니다. 이젠 탈모는 남성만의 문제가 아닌 여성에게도 중요한 자기 관리의 영역이 됐습니다. 두피 클리닉의 고객도 젊은 여성의 비율이 높다고 하네요. 예전엔 탈모를 감추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젠 당당히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탈모 관리 업계 역시 이런 변화에 발맞춰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남성 전문 미용실에서 가발 전문 미용실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불편함은 없지만 스타일에 변화를 주고 싶은 고객들이 주로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가발이 탈모를 감추기 위한 도구가 아닌 하나의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탈모는 특정 세대의 고민이 아니라 다양한 세대가 함께 마주하는 문제가 됐습니다. 이제 탈모를 개인의 문제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가 함께 인식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공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말과 함께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자,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수환 학생 이번 연합뉴스 TV 스페셜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와닿았습니까? 네, 저는 이번 방송을 보면서 이제는 탈모가 모든 사람들에게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이 와닿았는데요. 혼자서 고민하기보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탈모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면 자연스럽게 정책에 대한 논란까지 해소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말처럼 외모 위주의 시선에서 벗어나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시대에 맞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이수환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남호 피격 사건 이후에 언론은 배후 추정과 군사 대응 가능성에 주목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안전과 외교적 파장을 고려한 신중한 보도는 충분했었을까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김진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4일에 정부가 발생했던 남호의 화재 원인에 대해서 미상 비행체에 의한 외부 공격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 언론 같은 경우에는 뭐 공격의 배후라든가 원인 등에 대해서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한 보도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먼저 관련 내용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페르시아만에 정박 중이던 우리 화물선 나무호가 피해를 입었는데요. 외교부의 발표에 따르면 미상의 비행체가 나무호의 선미를 타격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CCTV 영상에 해당 비행체가 포착됐지만 발사 주체를 정확하게 확인하기에는 제약이 있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수거 잔해에 대한 추가 분석이 진행되고 있지만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가 드론인지 또는 미사일인지 또 어느 국가의 소행인지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공격 수단과 배후 세력에 대해서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네.
먼저 공격 수단에 대해서는 레이더의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소형 드론, 저고도 자살폭탄 드론의 위협을 경고하는 보도가 많았고 피격 당시의 폭발력과 흔적을 근거로 해서 초소형 유도 미사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공격의 배후를 두고는 우선 이란의 공격설이 이제 제기가 됐는데 이란이 이 지역에서 미군 함정뿐만 아니라 각국의 선박에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이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개시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란이 호르무즈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배를 본보기 삼아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하지만 주한 이란 대사관은 즉각 이 사건에 이란의 군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부인했고 이후에 이제 이란 정부도 누구의 소행인지 의문이라면서 영내 불안정을 고조시키기 위한 가짜 깃발 작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렇군요. 가짜 깃발 작전이란 자신의 소속을 숨기고 적군이나 제3자가 공격한 것처럼 꾸며서 상대방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전술을 말하는데요. 지정학적 이익을 노린 적대 세력의 의도적인 도발이라는 가설과 함께 또 국제 테러 단체의 소행일 수도 있다는 추측성 보도도 가세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정부의 어떤 대응과 정치권의 공방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한 상황인데 네. 어떤 평가를 좀 내놓고 있습니까? 네, 미상의 비행체가 이제 공격했다는 어떤 전대미문의 사건인 만큼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과 정치권의 공방이 언론에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이란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우리 정부로서도 당혹스러운 사태가 전개된 것인데요. 이란의 소행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단호한 외교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이란의 배후설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이 사건이 정교하게 기획된 군사적 목적의 드론 테러 혹은 유도 미사일 공격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초기에 정부가 피격을 확신할 수 없다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점을 저자세 눈치 보기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외교적 파장을 우려해서 미상 비행체라는 어떤 모호한 표현을 쓴 것을 질타하면서 미국 등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진보 언론에서는 공포를 자극하는 예단이나 가설을 경계하고 사실을 확인한 후에 외교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보수 언론과 정치권이 제기하는 신형 미사일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국민적 공포를 과도하게 자극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란의 소행이라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지만 중동 지역의 복잡한 역학 관계 속에서 제3의 무장단체나 오인 사격 혹은 정황이 불분명한 도발일 가능성까지 열어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미국이 이 사건을 빌미로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 동참을 압박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미국과 중국, 중동 국가 사이에서 국익을 지키는 실리 외교를 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을 받거나 납포를 당한 선박 같은 경우에는 비단 남호뿐만이 아닐 텐데 네. 그만큼 이제 국제사회의 어떤 입장과 대응도 궁금한데요. 언론이 어떻게 좀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이제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유충지인 만큼 남호 피격 이전부터 국제 상선들을 겨냥한 이란 혁명수비대의 발포나 납포 그리고 미국의 맞불 봉쇄로 극심한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유관국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또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을 받은 선박은 우리나라뿐만은 아닌데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시작된 뒤에 일본과 중국, 프랑스 등 주요 선박들도 이란의 소행으로 보이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실제 피격이나 납포 피해를 입은 당사국들의 대응이 미국처럼 즉각적인 군사적 보복이나 강경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섣부르게 이란에 대한 보복에 나서지 않으면서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란과 접촉을 하면서도 공개적인 항의는 삼가하고 있고 또 중국 역시 깊이 우려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에 대해서 여전히 페르시아만 내부에 수십 척의 자국 선박들의 발이 묶여 있기 때문에 자칫 이란을 과도하게 자극했다가 선원들의 신변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실리적이고 신중한 외교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 일본, 또 영국, 프랑스 등 호르무즈 바닷길을 이용하는 주요국들을 이제 콕 집어서 군함 파견을 사실상 공식적으로 요구했는데요. 중앙일보는 미국이 자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 가입을 통해서 공동으로 바닷길을 지키자는 압박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전했고, 한겨레는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의 공조 요구나 국제사회의 연대 압박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동시에 해협에 갇힌 우리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외교적 시험대에 올라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한 종편 방송이 나무 화재 당시의 상황을 AI를 이용해서 네. 뭐 좀 실제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실감나게 재현을 했는데 이걸 놓고도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더라고요. 언론 보도할 때 AI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관련 내용 정리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 종편 뉴스에서 이제 나무 화재 사고를 다루면서 AI로 생성된 영상을 보도했는데요. 이것이 저널리즘 윤리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해당 보도를 보면 폭발이 발생한 기관실의 위치를 보여주면서 선체 해수면 위에 폭발과 화염이 발생하고 또 검은 연기와 불길이 선박 갑판 난간까지 번지는 모습이 너무나 이제 사실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워터마크라고 하죠. 아무리 AI라고 표시했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정황과 추정이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식을 전달함으로써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개정된 한국영상기자협회의 보도 가이드라인을 보면 AI로 실사풍의 영상이나 이미지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요즘은 뭐 AI 생성 영상을 방송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요. AI 생성으로 재현한 보도는 사건의 긴박함을 시각적으로 생생하게 전달한다는 뭐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자칫 실제 장면으로 오인하게 만들어서 저널리즘의 기본 가치인 사실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예. 더 큰 문제는 이제 AI 영상이 문제냐 아니냐를 떠나서 뉴스 화면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인식이 생기면 뉴스의 존재 의미 자체가 약화될 수도 있다는 어떤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AI 재현 영상이 시청자를 오도할 경우에 법정 제재를 내릴 수 있는 심의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인데요. 결국 이번 논란은 기술의 혁신이 뉴스의 신뢰성이라는 본연의 가치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시켜준 사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군요. 자, 아직까지 이게 뭐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어떤 안전도 그렇고요. 외교적 파장을 고려한 책임 있는 언론 보도가 좀 중요할 때인 것 같은데 네. 끝으로 관련 보도에 대한 평가 들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관련 내용 중에 한국일보의 사설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배우 찾기 논쟁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는데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한국 선박 20여 척과 또 선원 160여 명의 실질적인 신변 안전 대책이라는 지적입니다. 예. 우리 국민의 안전이 걸린 중대한 상황에서 정부가 현실적인 위기 앞에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하는데 이와는 반대로 이제 언론의 보도가 자극적인 추측이나 표현으로 위기감을 고조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군사적 대응 가상 시나리오나 선박의 이동 경로 등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는 것은 해협 내에 있는 우리 선원들을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자세로 접근해야 합니다. 또 관련 보도를 다룰 때 상당수의 보도가 정치권의 남탓 공방을 그대로 받아 적는 따옴표 저널리즘에 그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보도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정파성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 보도에 집중하면서 또 미국과 이란 그리고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실리적인 국익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분석하는 보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언론이 기억해야 할 내용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김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